지난 6월 울진 앞바다 5km 지점. 3,800톤급 해군 함정 한 척이 모습을 드러냈다. 1951년 미군의 탄약 운반용 바지선으로 건조된 후 최근까지 우리 해군의 수면과 휴식용으로 사용되던 함정이다. 하지만 지금은 내부 시설물이 모두 사라지고 선체만 남아있다. 한 70m 가까이 떨어지십니다. 저쪽에 가야 돼, 저쪽에. 군함이 투하될 지점은 울진 바다목장. 함정의 정확한 위치를 잡느라 움직임이 부산하다. 자, 뒤로 가자, 뒤로. 약 70m가 파도에 떠밀린 상황이다. 해군에서 퇴역한 함정이 자리를 잡을 곳은 바로 이곳 바다 밑이다. 수심 30m에서 물고기들의 아파트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다. 길이 81m의 선체에 서서히 바닷물이 차오르기 시작한다. 불과 10여 초 만에 거대한 군함은 바닷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처음 보는 거대한 물체의 출현에 놀란 것일까? 물고기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해군 장병들의 보금자리로 사용되던 함정이 과연 물고기들에게도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바다 밑에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다도해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경상남도 통영. 통영 연명마을 앞바다 1km 지점에 작은 섬이 하나 자리 잡고 있다. 섬 앞에는 조업 금지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하다. 이곳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바다 목장. 그 풍요로운 바다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정표다. 이곳에 어떤 물고기가 살고 있을까? 뜰채로 뜨자 놀라울 정도로 큰 물고기 한 마리가 올라왔다. 사장님 이거 몇 년 됐은 거예요? 여기 2004년도 사니까 5년째입니다. 이 정도면 몇 센치 정도 되는데? 여기 한 평균 60 내지 70cm 정도예요. 육지에서 불과 1km 떨어진 바다에서 이 정도의 물고기가 잡히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바다 목장으로 들어가 보았다. (5, 6kg은 좋게 돼 보이는 우럭이다. 자랄 수 있는 한 최대로 자란 물고기들로 바닷속이 비좁아 보일 지경이다. 바다 목장의 넓이는 20평방킬로미터. 가장 깊은 곳에 성어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어린 물고기들이 모여 있다. 이곳에는 주변 해역보다 7배나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 양으로 치면 무려 7톤에 이른다. 그런데 이 풍요로움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물고기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는 풍성한 조리숲은 사실 인공적으로 조성된 것이다. 뭐 고기가 떠나진 않아요. 막 포도송이 붙듯이. 그런 위치가 아무데나 되냐 하면은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팔로우 가서 봤던 그 블루코나 뉴드롭이나
그런 위치가 수십 년 동안 다이버들이 가도 항상 그런 고기들이 이렇게 구름처럼 모여 있는 곳은 그 조건이 있더라는 거죠. 바다 목장의 아이디어가 탄생한 곳은 바로 팔라우였다. 팔라우는 사시사철 수많은 다이버와 사진작가들이 찾는 해양 생태계의 보고다. 열대바다 특유의 화려함과 원시의 건강한 생명력이 살아있는 팔라우. 이곳은 얼마 전 국제해양기구에서 꼽은 세계 최고의 바다로 선정되기도 했다. 팔라우를 최고의 바다로 만든 것은 블루 코너다. 블루 코너는 90도의 각도를 이루는 거대한 수중 절벽을 일컫는 말이다. 다이버들에게는 최고의 다이빙 포인트가 되기도 한다. 깎아지른 듯한 거대한 절벽은 거센 물살을 만들고 물살은 계속 새로운 플랑크톤을 공급해준다.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 작은 물고기들이 모이면 큰 고기들이 모여들고 큰 고기를 따라 상어떼까지 모여든다. 수중 직벽이 만들어내는 거센 물살과 플랑크톤. 여기에서 비롯된 먹이 사슬이 블루 코너의 핵심인 것이다. 그런데 블루 코너가 팔라우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제주 카파도 앞. 바람이 잔잔한 날에도 물살이 유난히 거칠게 일어나는 곳이다. 바로 이곳에 거대한 수중 직벽 블루 코너가 자리 잡고 있었다. 수심 10m 지점. 평탄하게 이어지던 해주르 숲이 갑자기 직각을 이루며 수중으로 뚝 떨어진다. 절벽은 수중으로 끝없이 이어졌다. 바로 이곳이 우리나라 카파도에서 발견된 블루 코너다. 촬영팀이 절벽 가까이 몸을 바짝 붙인다. 워낙 조류가 강해 잠시라도 긴장을 풀면 언제 조류에 휩쓸려 갈지 모르기 때문이다. 수심 30m 지점. 특수 장비 없이 다이빙할 수 있는 한계점이다. 블루 코너 한쪽 둥지를 튼 주인공은 물고기 중 최고로 손꼽히는 다금바리. 낯선 침입자에 몹시 놀란 모양이다. 바다의 소나무로 불리는 해송. 인근 해역에선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이곳에선 무려 1m가 넘는 크기로 집단 서식하고 있다. 조류가 거세지기 시작하면 블루코너가 진면목을 드러낸다. 절벽에 부딪혀 상승하는 조류를 타고 모여든 것은 쥐돔물이다. 거대한 수중 직벽과 거센 조류의 가파도 블루코너는 물고기가 모이는 조건만큼은 그대로 갖고 있다. 한편 절벽 위쪽에서는 돌돔 한 무리가 떼를 지어 다이버를 따라 나섰다. 돌돔은 해초가 무성한 돌밭, 즉 암초지대에 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여름에 가장 맛이 좋다는 돌돔은 바다 낚시꾼들에게 인기 있는 어종으로 자연산의 경우 킬로그램당 20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어종이다. 호기심이 많아 사람을 잘 따르는 녀석들에게 피딩을 시도해봤다. 먹이 냄새를 맡고 물고기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여러 종의 물고기를, 그것도 때를 지어 관찰하기란 우리 바다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팔라우처럼 가파도의 블루코너 역시 거대한 직벽과 거센 조류가 수많은 수중 생명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직벽 한쪽을 살피던 촬영팀이 신호를 보낸다. 무엇을 발견한 것일까? 미역에 달라붙어 한창 식사를 하고 있는 전복이다.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 손으로는 도저히 떼낼 수 없을 만큼 힘이 세다. 수온과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고 갈조리를 주먹이로 삼는 전복의 집단 서식은 가파도의 블루코너가 그만큼 왕성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증거다. 어른 손바닥 크기의 전복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다. 바위 틈에서 자연산 전복의 껍질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전복 껍질의 크기는 대략 20cm. 이 정도 크기면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수명을 누리다가 자연사했다는 얘기다. 껍질 안쪽으로는 부착 생물들이 이미 둥지를 튼 상태다. 전복이 제 수명을 다할 정도로 건강하고 풍성한 생명력의 바다. 이곳이 바로 가파도의 블루코너다.
하루에 2번 밀물과 썰물이 교차할 때 블루코너의 조류는 더욱 거세진다. 해조류 숲속으로 몸을 피신한 자리돔대. 그 와중에도 조류에 밀려 올라온 플랑크톤을 잡아먹는다. 물살은 순식간에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거세졌다. 더 이상 촬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블루코너의 물살은 전문 다이버들도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거셌다. 박사님 어땠어요? 글쎄 어두워도 고기 좋네요. 최고입니다. 명종구 박사는 가파도 블루코너의 존재를 처음으로 확인한 사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늘 보신 그 지돔이나 이런 크기가 그런 때를 가지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역시 블루코너네. 블루코너. 대한민국 얘기. 진짜 환상이었어. 아, 고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었죠. 다이버들이 모여 각자 촬영한 화면을 모니터하고 있다. 들판에 이렇게 오목이 탁 누르익을 때 물속도 이렇게 열대 바다에 비해 화려하진 않지만 가파도의 블루코너는 온대 바다 최고의 바다임에 틀림없다. 찍었어, 당근. 그렇다면 가파도 블루코너는 깊이가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지금 가파도 이 주위 해변들은 대부분 그런 이제 거리나 이 직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막 지폐기가 딱 튀어나오고 있어요. 예, 튀어나오고. 섬이 그렇게 높습니다. 막 여가 막 사막하게 돼가지고 그러지 않으면 막 그럼 막 째져 버려요. 째지는 것도 그런 이렇게 째지는 이런 식으로. 어탐기에 표시된 10여 미터의 수심은 곧장 40미터를 넘어서고 불과 1, 2초 단위로 급격히 떨어졌다. 80 나오는 거죠? 나옵니다. 아, 깊다. 지금 95m 나오네. 네. 90m대의 수심이 100m를 넘어선다. 앵간 내리세요. 타면 가면은 팍 들어간다고요. 어디에서 어디 쪽으로요? 이쪽으로. 이제 현재 상태가 한 5, 6m 선이거든요. 배 있는 쪽에. 그러니까 조금 한 막 3m 가면은 조금 빨리 잃어보면 큰 가면에 문제돼. 안 보여요. 50m. 촬영팀은 이곳을 포인트로 잡고 직접 수심을 재보기로 했다. 수중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수심을 표시한 밧줄을 들고 들어갔다. 수면에서 불과 3, 4m. 거짓말처럼 절벽지대가 나타난다. 직각의 모서리를 꺾어 내려가자 수직에 가까운 절벽이 이어진다. 수심 30m. 여기까지가 한계다. 촬영팀은 이곳에서 줄을 매단 밧줄을 바다 밑으로 내려보기로 했다. 과연 밧줄은 어디까지 내려갈까? 밧줄은 계속해서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70m. 70m. 예. 논다. 네. 촬영하시겠습니다. 70m를 넘어서도 밧줄은 끝없이 풀려나갔다. 그리고 100m. 더 이상은 측정이 불가능했다. 100m. 네. 됐습니다. 잘 보였네. 네, 보시죠. 우리가 본 가파도 블루 코너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이러한 블루 코너와 같은 조건을 인공적으로 조성해 자연적으로 물고기를 모으자는 것. 바다 목장의 아이디어는 그렇게 시작됐다. 그리고 최적의 지역으로 통영이 선택됐다. 그 당시에 이 바다에 전통적이고 이 지역에서 가장 맛있다고 하는 그 볼락이 그 당시에 아주 제로 상태로 내려가 있을 때입니다. 1980년대 해마다 늘어나던 수산물 생산량은 150만 톤을 정점으로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200캐리 경제 수요 확대로 어업이 연근해로 몰리기 시작했고 조업 기술까지 급속히 발전한 때문이다. 어민들 사이에선 물고기 씨가 말랐다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이 무렵 시작된 것이 인공어초 투하 사업이었다. 인공어초란 해조류가 자랄 수 있는 구조물로 해조류가 번식하면 물고기의 먹이와 은신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적으로 진행된 이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여됐다. 하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각 해역의 특성과 어종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이해 없이 투하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인공어초가 아예 유실되기도 했고 다행히 사라지지 않은 경우에도 물고기가 모여들지 않았다. 바다에 물고기를 다시 불러 모으기 위해선 뭔가 새로운 방식,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다. 자기 책임 아예. 이런 고민 끝에 나온 것이 1998년 통영의 바다 목장 사업이었다. 통영 해역의 특성을 분석하는 기반 연구에만 3년의 시간이 투자됐다. 블루코너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선 수중 계곡이 잘 발달해 있어야 하는데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인 통영은 그 조건을 만족하고 있었다. 종묘 생산부터 가두리 육성, 어류의 행동 실험까지 전 과정을 한꺼번에 테스트할 수 있는 조건도 필요했다. 당시 양식업이 발달했던 통영 앞바다는 그러한 조건까지 갖추고 있었다. 요 한 10km 더 나가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24시간 우리 연구원들이 머물 수 있는 이런 사이트가 없으면은 퇴근하고 나면 넘을 거 됩니다. 뭐 일본 사람이 올지 한국 사람이 누가 합니까? 그러면서 실험을 계속하리라고는 저희들도 애초에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과로 보면 자원이 얼마 늘었다고 하지만 실제 바깥쪽에서 했으면 훨씬 더 그 자원에 느는 속도나 자원 조성의 달성도는 훨씬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지형적 특성, 연구에 적합한 인프라와 접근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통영은 바다 목장을 조성하기에 최적으로 판단됐다. 다음 단계는 바다 목장에서 무엇을 기를 것인가 어종의 선택이었다. 당시 통영 바다에서 경제성을 가진 어종은 모두 100여 종. 그중에 인공적으로 새끼를 받아 어미로 길 수 있는 것이어야 했다. 볼락, 조피볼락, 참돔, 감성돔 등 1차로 4종이 선정됐다. 그리고 이 4종을 대상으로 2차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
물고기의 추적 장치를 달아 이동 경로를 조사했다. 그 결과 회유성 어종인 참돔과 감성돔이 제외되고 토착성 어종인 볼락과 조피볼락, 즉 우럭 두 종이 주 어종으로 선정됐다. 자연 방류를 위한 중간 육성과 방류 기술에 대한 개발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울타리 없는 바닷속에서 어떻게 목장처럼 물고기를 모으고 키울 것인가였다. 관건은 인공 어초의 형태와 재질이었다. 연구팀은 통영 바다의 조건에 맞는 새로운 인공 어초 개발에 들어갔다. 나보고 빼보고 관찰해보고 또 겨울에 가보고 여름에 가보고 낮에 가보고 밤에 가보고 그러면서 찾아내서 하나하나 어초를 놓다 보니까 통영 바다 목장에 우리가 어초를 난 배치를 보면은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배치하고 다르더라 이거야. 연구팀은 통영의 수중을 샅샅이 조사해 비교적 조류가 세게 흐르는 지역마다 인공 어초를 투하하기 시작했다. 블루코너의 자연적인 수중 절벽 대신 인공 어초로 세찬 조류를 만들어 작은 블루코너들을 조성한 것이다. 그 과정에 꼬박 10년이 소요됐고 그동안 물고기의 수는 7배가 늘어났다. 처음에는 풀어놔 놓고 그 다음 한 일주일 후에 다시 들어가고 할 때는 가고 없는지 그냥 항상 그 망설이면서 연구원들이 들어가서 그것도 물 안에서 만나면은 막 이렇게 만져주고 싶을 정도로 기분이 좋았던 99년도, 2000년도 그 과정이 지나서 지금은 여기 아래 한 50cm짜리도 나왔는데 이거 이제 할머니죠. 뭐 그랜드마더입니다. 오늘은 인공 부화된 감성돔 치어들이 바다 목장으로 이사를 가는 날이다. 단시간에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 바다 목장에는 일정량의 치어가 방류된다. 바다 목장의 자연 생태계에서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한 놈만 골라진다. 그런데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도 불합격이다. 사냥도 느리고 도망가는 속도도 느리기 때문이다. 성장 기준은 자연산 치어와 비교했을 때 가장 비슷한 상태여야 한다. 그래야 바다에 나가서도 생존율이 높고 새끼도 많이 나갈 수 있다. 덕분이 최근 통영 바다 목장에서는 2차 어종 선정에서 제외됐던 감성돔도 키우기 시작했다. 회유성 어종이지만 우리나라 해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산란을 위해 돌아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럼 지금 바다 목장에 거기 수온도 똑같아요? 예, 같습니다. 온도가 틀리면 안 되거든요. 선별 기준을 통과한 치어들은 곧장 바다 목장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바로 방류되는 것은 아니다. 중간 육성장에서 한 달 동안의 자연 적응 훈련 과정이 남아 있다. 바다로 나갈 거잖아요. 네. 어떻게 컸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잘 커가지고 일반 어민들이라든지 어촌계 일반 어민들이 그거를 고부와 같이 고기를 잡아서 저 생산 정대할 수 있는 그런 고기를 잡으시면 좋죠. 그 이상 뭐 바랄 건 없죠. 중간 육성장은 그동안 가두리에서 자란 치어들이 바다로 가기 위한 인큐베이터인 셈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사람이 인위적으로 주는 먹이를
먹고 컸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자기가 스스로 자연에서 먹이를 잡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바로 이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훈련은 밤에 이루어진다. 불빛이 켜지자 치어들의 몸놀림이 몰라보게 빨라진다. 야성화 훈련을 시키는 한 방편으로서 인위적으로 자연산 먹이를 모으는 방법으로 이 불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 감성돔들이 초기에 먹는 그 먹이가 이 밝은 걸 좋아하는 그런 그 동물성 플랭톤들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그것을 불로 모아서 이 감성돔들이 먹을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 하나의 방법이죠. 스스로 먹이를 잡아먹지 못하면 바다 목장으로 나가는 순간 생존력을 잃게 된다. 거기에 대비해 사냥 기술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한 달이 지나고 중간 육성장에서 훈련을 마친 치어들이 바다로 나가는 날이다. 그동안 먹이 사냥 기술과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운동 능력을 키운 감성돔 치어들. 이제부터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 어종별로 좋아하는 장소와 수온, 먹이를 각각 고려해서 방류가 이루어진다. 숨어있기를 좋아하는 볼락의 경우에는 인공 어초 속에 직접 풀어주기도 한다. 어떤 녀석들은 유저 속으로 숨어들고 또 어떤 녀석들은 수면에 떠서 살아가기도 한다. 자연의 냉정한 생존 법칙을 이긴 녀석들만이 살아남아 성장할 것이다. 살아남은 녀석들은 다시 이 바다에 새끼를 낳고 그렇게 자연의 섭리를 따라 바다 목장은 풍요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다. 통영의 성공 사례는 전국의 바다로 전파되고 있다. 현재 바다 목장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통영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5곳. 각각의 해역 특성에 맞춘 바다 목장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의 바다 목장 조성지인 차귀도. 제주도에 위치한 무인도 중 가장 큰 섬으로 최고의 낚시 포인트로 꼽히는 곳이다. 촬영팀이 이곳을 찾은 것은 지난 8월. 자리돔 무리가 수천 마리 떼를 이루고 있다. 제주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화려한 풍경이다. 따뜻한 물살을 타고 올라온 아열대성 어종들도 속속 모습을 나타냈다. 온대성 어종인 범돔은 무리를 지어다니며 따뜻한 물살과 울창한 해조숲을 마음껏 누린다. 범돔은 검은 줄무늬가 호랑이 무늬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줄돔으로 불리기도 한다.
수심 20m 이내의 암초 지역에 서식한다. 여름의 제주 바다는 특유의 풍성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의 풍요로운 바다 한쪽에 바다 목장이 조성돼 있다. 물고기들이 인공어초의 보금자리를 틀고 있고 인공어초에는 해조류와 페리들이 풍부하게 서식해 하나의 작은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산호들도 인공어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물이 맑고 플랑크톤이 많은 곳에서만 자라는 산호가 집단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곳 바다 목장의 미래가 희망적이라는 뜻이다. 웹하드에 통화를 해가지고 해역 특성에 맞는 인공어초 개발은 이곳 바다 목장에 있어서도 선결 과제였다. 인공어초의 재료와 구조에 따라 기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강제어초는 주로 수심이 이제 깊은 지역, 수심 한 30m 지역에 주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어류를 유지하기 효과를 하고 연안으로 어류가 이동할 수 있도록 첫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주도 해역에서는 뭐 돌돔이라든가 기타 부유성 어류들을 주로 유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각 해역의 수중 환경과 목적에 따라 보다 다양하고 세분화된 맞춤형 인공어초들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제작되고 있는 인공어초의 종류는 40여 종에 이른다. 바닷물이 통과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인공어초도 있다. 공간들이 다 이게 지금 그 해조류 포자나 그렇지 않으면 작은 소형 생물들이 들어가서 서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해조류가 많이 이제 감소하고 있는데 그런 해조류 자원을 이제 증가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발한 어초입니다. 해조류의 발화 확률을 높이는 재질에 파도를 막아주는 어초. 물고기를 모으는 것이 목적인 어초. 해중림 조성용 어초도 있다. 이 사이에다가 이제 해조류를 인공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종묘 생산하는 해조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조류가 어느 정도 자라서 유엽생 상태가 됐을 때 그 해조류를 갖고 여기다 이식해가지고 이제 인공적으로 해중림을 조성하는 그런 이제 어초입니다. 또한 인공어초는 정확한 지점에 투하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제주 바다목장의 인공어초 투하 현장이다. 여러 차례 적지 조사를 해도 넓은 바닷속에서 정확한 위치를 잡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이 두 개를 기준해서 바위선이 이렇게 위치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쪽에 지금 사질 때니까. 파도까지 거칠어 상황은 더욱 어렵다. 전문 다이버가 먼저 수중에 들어가 투하 위치를 확인하기로 했다. 소리 안 나면요. 이거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테스트. 10km 날아간다는데 어떻게? 작업이 수중과 해상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이버의 마스크에 교신 장비를 직접 연결한다. 현재 수심 21.1m 바닥이 샌드로 형성되어 있어. 지금 그 작업이 되겠는지 한번 보라고. 지금 상태에서 조박사님 작업 지금 안 되겠습니다. 올라와 그럼. 호수 꼈다. 호수 꼈다. 조류가 워낙 거센 상황이다.
인공어초 투하 1차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물살이 잔잔해지기를 기다려 다시 투하를 시도했다. 빠진 쪽으로 완전히 붓다. 완전히 붓다. 다행히 이번엔 제대로 위치가 잡혔다. 다이버는 GPS를 이용해 위치가 정확한지 재차 확인한다. 인공어초가 수중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수중과 해상의 작업팀은 실시간으로 교신하면서 미세한 위치까지 조정한다. 이날 7시간에 걸쳐 모두 150개의 인공어초가 성공적으로 투하됐다. 제주 바다 목장엔 현재 구역별로 9종류의 인공어초군이 조성돼 있다. 제주 바다 특유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수중 경관을 만들기 위해서다. 바다 목장의 성공을 위한 최우선 조건. 그것은 이렇게 그 바다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해양학적으로 어떤 시야가 좋고 또 많은 이제 다이버들도 찾아오고 그러한 이제 장점을 좀 살린 그런 바다 목장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이른 새벽, 통영 앞바다. 어둠이 걷히기도 전 어민들의 하루가 시작된다. 바다 목장이 생긴 이후 마을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이거 어디서 잡아오시는 거예요? 이거 바로 앞바다입니다. 연명 앞바다. 한 20년 넘은 됐는데 초창기에는 저쪽을 좀 서서 감성동이 여기 별로 어장이 안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편하게 감성동이 잡히거든요. 철대만. 현재 통영 바다 목장은 물고기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어로 작업을 할 수 없다. 그래도 목장에서 안전하게 자란 물고기들이 주변 해역으로 퍼져나감에 따라 인근의 생산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어민들 입장에서는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한다. 키워갖고 간척이 안 났다고 다음에 뭐 얼마나 올라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실제 뭐 그거 낚아갖고 뭐 생업이 되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실제로. 이제 기후가 바다에 많이 이제 방류를 많이 해놨지 이제 뭐 어디에서도 있었기라 보는데 우리가 요 대선 앞에다 그래갖고 그 뭐 가서 낚아갖고 뭐 생각 많이 꾸리기다 우리 생각 안 합니다 실제로. 방어선 타고 다니면서 털빨 해가지고 맨발 낚아봤는데 처음 바다 목장을 시작할 당시 어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거나 아예 무관심이었다. 이걸 움직이니까 사실 바다 목장의 진짜 주인은 어민들이다. 헤엄치면서 물이 들어오면서 이제 명정구 박사는 지난 10여 년간 어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산란기에 있는 어미들을 일부 어민들이 무단으로 잡는 경우 바다 목장의 자연적인 증식이 불가능해진다. 그렇게 되면 통영 어민들의 미래를 위해 갖고 온 바다 목장의 존재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바다 목장은 해경의 특별 경계하에 보호되고 있다. 바다 목장 주변 불법 어로행위 단속 사항입니다. 출동하셔야겠습니다. 290도 잡아 RPM 서서히 상승. 290도 잡아 RPM 서서히 상승.
어두운 밤을 틈타 누군가 바다 목장의 보호 수면을 침범한 것이다. 선장님, 여기는 어로보수역입니다. 지금 즉시 다른 곳으로 이동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다 목장에서는 이따금 이런 소동이 벌어진다. 하지만 비협조적인 어민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 어민들 스스로 바다 목장을 가꾸려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건지지 말고 니가 들어가가지고 이거 묶어갖고 줘 올리라. 그래갖고 찰려나.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12개 마을 어촌계가 모여 불법 어구를 철거한다. 바다 목장 구역 안 수중의 밧줄을 따라가자 통발이 드러난다. 그물망이 워낙 촘촘해 이 안에 갇히면 작은 치어들도 빠져나오지 못한다. 따라서 이런 통발들이 바다 목장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다. 두 시간 정도 수고한 통발이 어선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다. 꾸준한 철거 작업밖에는 방법이 없다. 하나만 더 찾아보시죠. 예? 하나만 더. 6cm, 5cm 되는 치어까지 모두 잡는 그런 어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발 자망은 일체 보호구역 내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영 바다 목장. 지난 10년간 바닷속에서의 실험은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이제 바다 위에서의 실험이 남아있다. 통영 바다 목장이 안심하고 어민들의 품으로 돌려지는 날, 바다 목장의 진정한 성공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바다 목장의 가치는 물고기를 기르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인구 2만의 작은 나라 팔라우. 팔라우 경제를 이끄는 것은 관광 산업이다. 팔라우의 바다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연간 8만여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는다. 블루코너는 사람들에게도 최고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 블루코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특별한 경험을 위해 관광객들은 고액의 비용을 기꺼이 지불한다. 자연 그대로의 바다를 관광 자원화시켜 국가 산업으로 발전시킨 팔라우. 바다는 더 이상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곳만은 아니다. 그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 바다에도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자연 경관이 빼어난 제주 차귀도. 이곳에 해상 관광 자원과 연계된 수중 테마파크가 조성될 예정이다. 여기는 수심이 너무 얕잖아. 수심이 한 10m밖에 안 돼. 여기 몇 메타 됩니까? 제주도를 찾는 연간 500여만 명의 관광객을 토대로 8m. 수중 관광 분야를 개척하겠다는 것이다.
수중 테마를 기하는 기점입니다. 수중 테마공원을 조성하게 하는 이 서비어라는 것이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기를 중심으로 수심 깊이에 따라서 어떤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데 가서 한번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이거 뭐 지금 이제 그런 걸 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이제 좀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있을런지 좀 그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뭐 만들어만 준다면 뭐 어부들이야 좀 대화관념이죠. 현재 수중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연구원들이 주기적으로 적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 들어가서 어류 위집 상태와 그리고 그 생물들 부착 상태를 지금 보러 들어갑니다. 수심 20m 지역. 이곳이 수중 테마파크가 들어설 지역이다. 바다 목장으로 물고기를 불러 모으고 테마파크로는 관광객들을 불러들인다는 것이다. 수중 테마파크의 경우 바닥에 다양한 수중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수중 지질 조사를 세밀하게 해야 한다. 이곳의 바닥은 모래로 덮여 있지만 바로 밑에 암반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민들은 살찐 고기를 잡아 올리고 관광객들은 멋진 바닷속 풍경을 즐기며 낚시꾼들은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곳. 인간이 바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꿈이 우리 바다에 그려지고 있다. 봄이면 바닷속에도 새싹이 트고 여름에는 숲이 자라난다. 들여다볼수록 소중한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곳. 사계절의 변화무쌍한 매력. 우리의 바다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우리 바다의 미래는 바다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바다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 해양 개발, 자연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환경 개발은 더 많은 부작용만을 남긴다는 것을 지난 30년간 우리는 충분히 배워왔다. 자연은 그 단편이 아니라 전체적인 유기체로서의 생명력을 회복할 때 비로소 건강해진다는 단순한 명제야말로 미래 바다를 향한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 시분 바다 목장은 일정 구역이 정해져 있지만은 이것을 확대하면 전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에 있는 우리나라 전 연안을 울타리 없는 양식장으로 만드는 그런 개념적으로 간다 그러면 아마 옛날 같이 막 돛담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듯이 연안 자원이 그렇게 증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게 꿈입니다. 여기에 첨단은 자연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첨단입니다. 물속에다가 적용하는 첨단 기술이라는 것은 자연을 상대로 할 때는 아는 게 가장 첨단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군함을 투하한 지 3개월. 촬영팀은 울진 앞바다를 다시 찾았다. 과연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불과 3개월의 짧은 기간이지만 군함은 제법 인공어초로 자리 잡아 그곳 바다 생태계를 살려내고 있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인공어초로 수천억 원을 바닷속에 쏟아붓고도 이루지 못한 것을 바다 목장이 이루어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얼마의 자금을 쏟아붓느냐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개발에 임하느냐다. 바다 목장에 대한 꿈과 도전의 10년. 가장 큰 성과는 우리 바다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 그 지향점을 남긴 일일 것이다. 부산